오늘 얘랑 잤으면 내일은 쟤랑 자고 내일 쟤랑 자면 모레는 쟤랑 자는 거예요. 키스를 해. 성행위를 해. 내가 온전히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환장을 하고 보려고 하지. 헉, 뭐야? 지난 영상에서 제가 트레바리를 통해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책을 조금 더 깊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 읽는 책은 아니고 책 맨 앞페이지에 보니까 2010년 3월 8일이라고 쓰여 있어요. 2010년 3월 8일 이수연 디스토피아라고 한 줄 평을 남겨뒀는데 그 당시에 읽었던 짧은 감상평인 것 같아요. 이 멋진 신세계는 저의 짧은 감상평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운수 좋은 날처럼 이 신세계가 결코 멋있지 않다라는 반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극도로 발전한 미래 사회를 그리는 이 멋진 신세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이 멋진 신세계는 대체 어떻길래 디스토피아라는 건지 책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책 속의 멋진 신세계는 크게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요. 계층사회라는 점이에요. 계층사회란 뭐냐? 모든 계층들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고 태어날 때부터 계층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 5가지의 계급으로 나뉘는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리고 엡실론입니다. 알파와 베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류층, 감마, 델타, 엡실론, 아래 단계로 가면 갈수록 지금 사회에서 기피하는 일들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하다는 점입니다. 알파 계급은 아래 계급을 보면서 저런 일 너무 힘들어서 나는 못할 것 같다. 나는 알파 계급으로, 즉 상위 계급으로 태어나서 너무 다행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래 계급인 델타 계급, 감마 계급, 엡실론 계급도 똑같이 알파 계급을 보면서 난 알파로 태어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알파 계급으로 태어났으면 공부해야 돼, 노력해야 돼, 얼마나 삶이 피곤하고 힘들겠어? 나는 그냥 매일매일 청소하고 맡은 일만 정직하게 하면서 살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멋진 신세계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배양됩니다. 하나의 큰 공장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장에 유리병 하나하나에 아이들이 될 만한 세포들이 담겨 있고 이 세포들에게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약물을 주여하면서 이 세포들이 잘 배양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태어난다기보단 부화되는 생명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한테 가족이라는 존재,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부모의 개념은 굉장히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경멸시해야 되는 것들로 치부됩니다. 원시시대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거의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 자행해야 하지 말아야 할 추악한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각각의 생명들이 본인의 계급에 맞게 태어나고 나면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조기 교육이 들어갑니다. 이 조기 교육이란 뭐냐?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좋아해야 할 것과 싫어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하위 계급의 어린이들에게 책과 꽃을 보여줘요. 그럼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막 기어가서 책도 열어보고 꽃도 보겠죠. 그런데 아래 계급의 사람들한테는 이 책과 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보려고 하거나 꽃을 만지려고 하면 강력한 전율을 흘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책을 보다가 꽃을 보다가 깜짝 놀라서 책을 손에서 놓고 꽃을 멀리하게 되겠죠. 이 교육을 반복적으로 진행합니다. 책과 꽃은 위험한 것이고 난 이것들이 싫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조기 교육하는 거예요. 또한 어린이들이 자고 있을 때 아이들이 자는 동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많이는 만인의 소유입니다 라는 문장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외우도록 해요. 그렇다 보니 무의식 중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하게 되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최선의 일이고 이 모든 것들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다고 주입시켜요. 그렇다 보니 모든 계층의 사람들은 각자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계층에서 본인의 일을 하는 게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진짜 요소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세계의 두 번째 특성, 소마라는 마약성 물질인데요. 사람들이 당연히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내가 견디지 못할 만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 상황들 속에서 멋진 신세계는 소마라는 마약성 약물을 합법화하여 국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이러한 감정들을 해소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지치면 그냥 마약 하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부작용도 없어. 게다가 이걸 길거리 어디에서나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섭취를 할 수도 있고 주스를 통해서 섭취를 할 수도 있고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너무나 편리해요. 그러니
부디 고통을 느끼지 말고 이 마약성 약물인 소마를 통해서 행복해지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체 이걸 안 먹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할 수밖에 없죠.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져 있고 계급이 해야 하는 일도 정해져 있고 게다가 이 일만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한 나의 소명이라고 믿는 데다가 혹여나 조금이라도 힘들 만한 일이 생기면 마약으로 해결해버리면 돼요.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말입니다. 마약이 끝이 아닙니다. 가장 재미있는 세 번째 특성은 뭐냐면 만인이 만인의 소유다라는 슬로건 아래 자유로운 성관계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1대1의 결합을 맺지 않고 다대다의 결합을 가집니다. 쉽게 설명하면 오늘 얘랑 잤으면 내일은 쟤랑 자고 내일 쟤랑 자면 모레는 쟤랑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1대1로의 관계를 굉장히 지향해야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 받고 실제로도 많은 등장인물들이 다대다의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셨을 때 혹시 생각나는 거 없으셨어요? 저는 이거 3S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 스포츠, 두 번째 스크린, 세 번째 섹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민중을 우매하게 만들고 독재적인 정치를 실행하겠다는 이념이 담긴 정책인데요. 먼저 스크린. 이 작중의 멋진 신세계에서는 촉감 영화관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촉감 영화관이 뭐냐면 지금 우리의 그 영화관이라고 하면 4D가 최대잖아요. 그리고 뭐 양탄자 날면 나도 같이 막 나는 느낌, 막 바람 쐬고 막 물 튀기고 정도라면 이 촉감 영화관은 내가 느껴요, 같이. 이 사람들이 키스를 하고 영화 배우들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나오면 나도 그 기분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막 환장을 하고 보러 가는 거야. 이렇다 보니 영화가 끝나고 나면 실제 젊은이들이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크린을 완전히 통제해버려요.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만인은 만인의 소유다라는 슬로건 아래 자유로운 성행위와 성관계를 추구하죠. 즉 대중을 우매하게 만드는 수단을 통해서 그리고 소마라는 마약성 약물을 통해서 또한 어렸을 때부터의 조기 교육으로 나눠진 계급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계급이나 레벨에 의구심을 갖지 않고 지금 내가 행복하다는 관념을 온전히 가진 상태로 이 체제에 반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멋진 신세계의 배경에 관련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배경 속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버나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버나드는 알파 계급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가 작아요. 오빠 키도 작으면 이게 왜 치명적인 문제냐? 이 멋진 신세계의 잔인한 면모가 뭐냐면 계급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외모가 다 다르다는 점인데요. 상류층으로 가면 갈수록 키가 크고 멋있어요. 준수한 외모를 가진 반면에 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키도 작고 준수하지 못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버나드는 말하자면 공장의 불량품 같은 존재로 인식이 돼요. 하위 계층의 사람들과 키가 비슷하죠. 그렇다 보니 굉장히 자격지심이 많아요. 내가 키가 작아서 아래 계층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이 버나드는 이 계층 사회에서 조금 모자란 상류층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세계관에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집니다. 왜 다양한 여자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지? 한 사람과 사랑할 수는 없을까? 만인은 만인의 소유라서 이렇게 저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회인데 여자들이 버나드랑은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야, 버나드 좀 키도 작고 별로잖아. 여기서 등장하는 레니나라는 인물. 이 레니나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 일단 겁나 예뻐요. 키도 커, 늘씬해, 몸매 쭉쭉 빵빵이라고 책에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세계관 최강 미녀인 레니나가 모두가 기피하는 버나드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말해요. 버나드 걔는 상류층 같지가 않아. 알파 계급 같지가 않아. 키도 작고 어딘가 좀 이상해. 왜 다양한 사람과 연애해야 되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데? 라고 말하니까 레니나는 왜? 나는 그 사람 귀여운 것 같던데? 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본인이 속한 세계에 의구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레니나라는 인물만이 그의 이런 면모들을 이해해 줍니다. 그래서 레니나와 버나드는 조금씩 관계가 발전돼요. 그러던 중에 이 두 사람이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여행을 가기로 한 곳이 어디냐? 바로 야만인 보호구역이라는 곳입니다. 이 야만인 보호구역이란 원시시대의 삶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공간입니다. 임신, 육아, 출산, 가족이 존재하는 사회인데요. 멋진 신세계와는 좀 거리가 있죠. 그렇다 보니 일반인들에게는 금지구역이에요. 방문할 수 없는 구역인데 작중 버나드는 직업이 심리학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공간에 방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레니나에게 우리 거기 같이 가볼래? 라고 제안했을 때 이미 막 매일매일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좀 신물이 나고 지쳐있는 레니나는
신선한데? 재밌겠는데? 좋아, 같이 가보자 라고 해서 두 사람이 야만인 보호구역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소장에게 이걸 보고해요. 나 레니나랑 같이 여기에 다녀올게 라고 말하니까 소장이 그래, 다녀오는 건 좋아. 근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어 하면서 갑자기 본인 썰을 풀어요. 옛날에 나 야만인 보호구역 다녀온 썰 푼다. 소장이 옛날에 린다라는 여자랑 같이 갔었대요. 야만인 보호구역에. 근데 그녀가 갑자기 사라진 거죠. 뭐 절벽 아래로 떨어졌는지 어느 협곡 아래로 숨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 린다를 찾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자를 두고 다시 신세계로 돌아와야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버나드는 이런 과거가 있었군. 소장에게도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군. 나는 레니나와 조심해서 다녀오겠어 라고 생각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막상 야만인 보호구역에 가보니 레니나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충격적인 거지. 이런 사회가 존재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 사람들이 막 반쯤 벌거벗고 다녀요. 중요 부위만 가리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다가 더러워. 위생 관리 같은 거 안 돼. 모기, 파리 이런 애들 처음 봤어. 이러니까 막 깨끗하게만 살아오던, 그리고 조금이라도 고통스러울 만한 여지가 있으면 소마라는 약물로 모든 걸 해결하던 레니나한테는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존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야만인들과는 좀 달라요. 뽀얗고 키도 커. 와우, 잘생겼어. 이렇다 보니 레니나는 얜 뭐야? 왜 내가 지금까지 보던 야만인들이랑 좀 달라? 하고 관심을 갖다가 존은 멋진 신세계, 즉 문명인들의 말을 사용할 줄 알아요. 영어로 말을 겁니다. 그러니까 레니나가 놀랄 수밖에 없지. 어머, 얘 영어도 할 줄 알아. 심지어 하얗고 크고 잘생겼어. 뭐야? 존에게 물어봅니다. 언어 어디서 배웠니? 존이 우리 엄마한테 배웠어. 우리 엄마도 그러시던데 너희와 같은 문명사회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버나드와 레니나는 존을 따라서 존네 집으로 향합니다. 갔더니 어떤 막 살이 엄청 뒤룩뒤룩 쪄서 누워있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이 문명인인 둘, 버나드와 레니나를 보자마자 막 달려들어요. 막 세상에 너무 보고 싶었다고, 뭐 신세계에서 왔죠, 문명사회에서 왔죠, 너무 그리웠어요, 난리가 나요. 알고 보니 이 존의 어머니라는 여자가 바로 린다였던 겁니다. 소장이 옛날에 사랑했던 여자. 소장이 몇십 년 전에 같이 야만인 보호구로 여행을 떠났다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여잔 거예요. 린다는 이들이 본인을 다시 문명세계로 데려가 주길 바랍니다. 왜냐면 그녀에게는 이 세계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멋진 신세계에서 가르치는 게 뭐였어? 만인은 만인의 소유고 아무나와 관계를 가져라. 다대다의 관계를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원시 사회로 돌아오니까 뭐야? 천박한 취급을 받는 거죠. 이 남자랑도 자고 저 남자랑도 자니까 막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전현을 당장 내쫓으라고. 그래서 결국 레니나는 이방인 취급을 받고 그의 아들인 존까지 이방인이 됩니다. 존은 계속해서 노력하긴 해요. 이 사회에 속하려고 본인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노력을 하지만 그들은 존을 계속해서 추방시키고 이방인 대접을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던 중에 린다의 원래 사회였던 문명인들이 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린다가 난리가 나서 결국 버나드와 레니나는 이 둘을 데리고 본인의 원래 사회인 문명사회, 멋진 신세계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둘이 문명사회로 가자마자 난리가 납니다. 완전 슈퍼스타가 돼요. 문명사회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야만인 보호구역의 사람을 처음 봤는데 그게 막 존이야. 어머, 쟤는 내가 기대하던 바와 다르게 너무 잘생겼어. 궁금하고 관심이 가고 밥 한 번 먹어보고 싶은 거죠. 대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한 거야. 나랑 다른 인물 같으니까. 그런데 얘를 데리고 온 게 누구예요? 버나드잖아. 그래서 버나드한테 연락을 하게 됩니다. 러브콜이 막 쇄도해요. 버나드, 나 걔랑 밥 한번 먹어보고 싶어. 다양한 방법으로 버나드에게 연락해서 어떻게든 존과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버나드, 어떤 인물이었어요? 상류사회에서 조금 배척되던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달려드는 거야. 밥 한번 먹게 해달라고. 막 어깨가 이만큼 올라갑니다. 콧대 이만큼 높아져요. 존이랑 만나고 싶으면 나에게 연락해야 돼. 존을 이용해서 갑자기 버나드의 지위도 올라가게 되죠. 이 와중에 존과 레니나는 사랑에 빠집니다. 레니나는 말씀드렸잖아요. 존을 처음 보는 순간 이미 반했어. 야만인 보호구역 너무 싫었는데 존을 보는 순간 뾰로롱 너무 잘생긴 거야. 적극적으로 존에게 대시를 해요. 존도 예쁜 레니나가 싫지는 않아. 근데 문제는 뭐야? 두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달라요. 레니나는 자유롭게 연애해오던 사람이잖아요. 쟤랑 자고 싶으면 쟤랑 자고, 쟤랑 자고 싶으면 쟤랑 잤어. 그런데
여태까지 그 누구도 레니나를 거절한 적이 없거든요. 거절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녀는 모두가 한 번쯤 자보고 싶어하는 여자였거든. 그런데 존은 달라요. 막 사랑의 시를 읽고 싶어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합니다. 레니나는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면 자는 거야. 왜 대화를 해야 되고 답답한 거죠. 존은 오히려 그런 레니나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본인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보다 생각, 가치관을 나누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레니나는 다짜고짜 잘나고만 하니까 결국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존과 레니나의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존이 현타를 엄청 느끼는 거예요. 이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회인가. 그리고 머지않아 린다가 죽게 됩니다. 존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너무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존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거야. 야, 쟤 운다. 야, 쟤 울어. 야, 우냐? 이런 느낌인 거죠. 어머니라는 존재가 이미 그들한테는 너무 치욕스러운,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어떤 원시의 존재, 좀 경멸의 대상인데 존은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로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있고 소마 하나리면은 충분히 다시 원래 기분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슬픔을 잊을 수 있는데 쟤 왜 구태여 저 슬픔을 온전히 느끼려고 하지? 존은 여기서 또 두 번째 현타를 아주 시게 느낍니다. 와, 얘네들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애들이길래 다짜고짜 자자고 하지를 않나. 어머니가 죽어서 슬퍼하는 나를 조롱하지 않나. 이 슬픔에 공감하지는 못할 망정 글러먹었다. 이 세계는 안 될 세계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존은 여기서 용기를 냅니다. 존은 항상 용기 있는 캐릭터예요. 원시 사회에 살 때도 그들의 사회에 속하기 위해서 배척당하면서도 끊임없이 속하려는 노력을 하고 이 사회에 와서 멋진 신세계에 와서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가만히 넘어가질 않습니다. 소마 박스를 막 던져요. 잘못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확성기에다 대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라고. 이 세계는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그를 끌어내리게 되죠. 총통은 여기서 존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대화하는 이 장면이 이 책 전체의 하이라이트라고 봐도 무방한 장면이라 제가 몇 가지 인상 깊었던 구절들을 좀 읽어드리려고요. 하나는 불쾌감을 안겨주는 것이면 참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제거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라는 부분인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소마라는 마약성 약물을 통해서 이 세계의 사람들은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방법을 통해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그 불쾌한 요소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사람이 성숙해질 수 없겠죠. 이 부분을 꼬집은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예요. 존이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저는 안락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신을 원합니다. 시와 진정한 위엄과 자유와 선을 원합니다. 저는 죄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총통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고 있군 그래.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총통의 대사가 인상적인데요.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이 나이를 먹어 추해지는 권리, 매독과 암에 걸릴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권리, 이가 들끓을 권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끊임없이 불안에 떨 권리, 장티푸스에 걸릴 권리, 온갖 표현할 수 없는 고민에 시달릴 권리도 요구하겠지? 긴 침묵이 흘렀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야만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은 자유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과 대가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존은 결국 문명 세계도 아니고 야만인 보호 구역도 아닌 제3의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결국 그런데 그 제3의 세계에서도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해요. 세간의 사람들이 존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막 찾아가지고 막 돌 던지면서 야만인아 나와봐 하고 야만인이 뭘 하고 있다는 모든 것들이 막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참지 못한 존은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살을 표현하는 마지막 문장이 너무 무섭고 충격적이었어요. 그 아치의 정상 바로 밑에는 두 다리가 대롱거리고 있었다. 야만인 씨! 서서히, 아주 서서히, 마치 두 개의 느긋한 나침반의 바늘처럼 그 다리는 오른쪽으로 회전했다. 북동,
동, 남동, 남, 남남서. 그러다 다시 몇 초 후에는 전처럼 서서히 왼쪽으로 회전했다. 남남서, 남, 남동, 동. 저만 무서워요? 처음에는 이 말이 자살이라는 말을 인지를 못하다가 두 개의 다리가 붕 떠 있는 상태로 천천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뜻이구나. 또 소름 돋았어. 를 알았을 때 굉장히 이 작가의 표현 방법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먼 문명사회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려면 원시사회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 같아서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작가가 이러한 요소들을 전부 다 배제한 멋진 신세계는 결코 멋있지 않다. 즉, 앞으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루게 될 어떤 제3의 문명세계가 도래하더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살지 않아도 된다면 참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씩 알고 뭔가 공부를 할수록 저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공부가 나아가면은 정말 끝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차라리 다 같이 바보로 살아서 짧은 생각과 행동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좀 나은 세상이지 않을까 싶은 냉소적인 생각과 함께 책을 덮었는데요. 개인은 개인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만인은 만인의 소유물이며 동시에 안정과 행복을 교육받는 신세계죠. 작중 인물인 버나드는 소수자로 표현됩니다. 같은 계급에 의해 열등성을 지닌 탓에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고 선구자적인 마인드도 가지고 있어요. 이 둘이 애매하게 결합된 어느 중간 지점쯤에 왜곡된 자아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등장했던 인물 헬름홀츠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헬름홀츠는 너무 우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상류층 사회에서도 유난히 잘생기고 유난히 멋있는 사람이라 약간 남자 버전 레니나라서 모든 여성들의 데이트 상대가 되곤 하죠. 그런데 헬름홀츠는 이 우월성을 바탕으로 세계관 속에서 계속 행복을 누려요. 근데 어느 날 답답했던 거죠. 이게 전부인가? 매일 하는 이것들이 세상의 다인가? 답답함을 느끼고 자아에 대한 성찰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둘의 대비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 생각했습니다. 우월함과 열등함. 결과론적으로는 남들과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는 특성들이 이들을 사회의 소수자로 만들고 있고 개인으로서의 자아를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일까요? 존의 어머니 린다는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보다 개인이 아래서 깨려는 의지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자아 성찰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레니나의 경우에는 작품의 초반부 버나드에게 매력을 느끼죠. 여러 남성과의 교제 필요성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입체적인 캐릭터인 듯 하였으나 더 이상의 발전이 없었죠. 그게 다였어요. 버나드와 헬름홀츠는 똑같이 신세계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극을 통해 스스로를 계몽시켰던 반면에 린다의 경우에는 같은 교육을 받고도 다른 세계를 체화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마와 맹목적인 행복을 그리워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아쉬움이 사실 저는 당대의 여성 캐릭터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일까에 대해서도 잠깐 고민을 해보았고요. 여기서 가장 입체적인 인물을 꼽자면 단연 존인데요. 존은 버나드와 마찬가지로 속해 있는 무리와 다른 특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소외당합니다. 그러나 버나드와는 다르게 존은 자격지심 없이 무리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용감히 노력하고 상승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신세계로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슈퍼스타가 됐잖아요. 기고만장해지거나 이를 이용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명세계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소마를 버리고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작가가 추구하는 세계관을 보여주는 면모인데요. 이랬던 존은 책의 말미에 야만 세계와 신세계 둘 중 어느 세계도 선택하지 않고 제3의 세계에 정착하게 됩니다. 현대 문명이 주는 편리함과 기존 세계에서 추구하던 개인과 자아에 대한 인지를 모두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괴롭힘과 떠돌림에도 굴하지 않고 본인의 설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던 존은 신세계 기자들의 괴롭힘과 과한 관심으로 자살을 택하는데요. 올더스 헉슬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존의 죽음과 총튼과의 대화를 통해 아주 잘 보여집니다. 불행해질 모든 권리를 요구하는 존,
올더 썩슬리는 이를 통해 인간이 누리는 불편하고 불행한 모든 것도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권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중반부쯤에 나쁘지 않은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많은 권리가 모두에게 주어진 지금 세상이 오히려 작중 신세계보다 더 무섭지 않은가 하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차라리 모두가 학습된 채로 살아 3S와 함께 고통 없는 행복만을 느낀다면 그것도 그대로 유토피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모두가 완벽하게 행복하다면 지금보다 나은 세상이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작품이 서술하듯 완벽함이란 존재하지 않아 결국 제2의 버나드, 헬름홀츠, 존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올더 썩슬리는 선천적인 교육으로도 지울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란 자아실현과 추구에 대한 욕구, 개인 존재의 이유 탐구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트레바리를 통해서 읽게 된 책인데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좋았던 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하니까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작가가 왜 이렇게 서술을 했을까? 이 인물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할까? 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뭘까?를 고민하면서 읽으니까 개인적으로는 훨씬 책 읽기가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책을 읽고 조금씩 영상이나 글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보려고 하는데 확실히 말을 한 번 더 하려니까 생각을 다시 정리하게 되네요. 앞으로도 종종 책을 읽고 나서 이런 식의 영상 감상문을 레코드 해보려고 합니다. 책에 관련한 대화는 언제든 대환영이니까 저와 조금 생각이 다른 해석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책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추천해 주실 책이나 같이 읽었으면 하는 책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멋진 신세계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